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선택한 나라입니다. 덴마크 출신 프레아가 고백한 이 한마디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년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결국 정착해 결혼까지 한 그녀. 세계적 복지 강국을 포기하게 만든 한국만의 특별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아 닐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란 26세 여성입니다. 현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편 민수와 함께 살고 있으며 곧 첫 아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불과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18세의 고등학생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왕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불리는 곳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높은 복지 수준으로 유명하죠.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셨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평등한 관계였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던 코펜하겐 근교의 작은 마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라는 문화를 중시합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덴마크 밖의 세상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행은 좋아했지만 대부분 유럽 내에서만 다녔고 아시아는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거의 미지의 영역이었죠.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리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학교에서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공지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영어권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록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보았고 직감적으로 이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어디 있는 나라지?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너무 멀지 않니? 언어도 완전히 다를 텐데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부모님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결국 네가 정말 원한다면 가보렴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극명했습니다. 프레야, 미쳤니?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 음식은 너무 맵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한국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죠.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접해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사람들은 어떨까? 나는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 하나만으로 8,000km 떨어진 낯선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진함이, 그 무모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3년 8월 덴마크는 한창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여름은 우리나라 봄 같은 날씨죠. 최고 기온이 20도를 조금 넘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9월에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 덴마크 여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헬싱웨르 김나지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김나지움은 덴마크의 고등학교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와는 교육 시스템이 많이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죠.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수잔이었습니다. 수잔은 저와 같은 반에서 3년을 함께 보낸 단짝이었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북유럽 미인이었는데 성격도 명랑하고 활발했습니다. 수자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었어요. 프레야, 정말 한국 갈 거야? 나랑 같이 미국 가면 안 될까? 라고 수잔이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제 부모님은 둘 다 교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문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간다는 결정을 지지해 주셨지만 동시에 많은 걱정도 하고 계셨어요. 프레야야, 한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란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다를 거야. 정말 괜찮겠니? 라고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적응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워 보였거든요. 한글이라는 문자도 신기했지만 발음이나 문법은 덴마크어나 영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도 기초적인 인사말 정도는 외워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표현들이요. 8월 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서울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야 했어요. 총 이동 시간이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긴 여행이 될 예정이었죠. 출발 전 마지막 주말 친구들과 함께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코펜하겐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말이에요. 친구들은 제게 덴마크 전통 과자와 작은 선물들을 주며 1년 후에 꼭 돌아와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야, 한국에서 재미있는 일들 많이 겪고 와. 그리고 우리한테 이메일 자주 보내줘라고 수잔이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1년 후에 덴마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궁궐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아 보였어요. 덴마크는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라 그런 붐비는 도시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사진으로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맵다고 경고했어요. 덴마크 음식은 대체로 담백한 편이라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했어요. 겨울옷, 여름옷, 개인용품, 그리고 덴마크를 소개할 수 있는 작은 선물들. 가방은 무게 제한에 걸릴 정도로 무거웠지만 1년 동안 필요할 모든 것들을 챙겨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까?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013년 9월 10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코펜하겐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덴마크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이 풍경을 보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해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덴마크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1년간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할 때 한국행 비행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저처럼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정말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한국에서 독일 출장을 다녀오는 한국인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아, 그러시군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그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외국인이 적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에 작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울까요?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나이나 지위에 따른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덴마크처럼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계 질서? 집단주의? 이런 개념들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했거든요. 덴마크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건 아니었고 개인의 의견과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럼 학교에서도 그런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과 학생 관계는 매우 엄격해요. 학생들은 선생님께 절대 반박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그리고 선배와 후배 관계도 중요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비행기가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내 안내방송도 한국어로 나왔는데 정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도만 겨우 알아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홈스테이 가족과의 생활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부모님조차 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존중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제가 뭘 하든지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더 컸어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것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죠. 공항에서 내리니 습하고 더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9월 중순이었는데도 덴마크보다 훨씬 더웠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저는 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뭔가 말을 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영어로 다시 말해줘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정말 언어 장벽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짐을 찾아서 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보였어요. 홈스테이 가족이 마중 나온 거였죠. 가까이 가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프레야? 라고 아저씨가 물었고 저는 네, 맞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세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그냥 악수나 포옹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차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덴마크의 한적한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낯선 것들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홈스테이 가족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 가족이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이까지. 정말 대가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레야. 잘 왔어요. 라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홈스테이 아버지인 김철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프레야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1년 동안 편하게 지내렴.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덴마크에서는 우리 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어머니인 박영희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배고프지? 음식 준비해놨어. 같이 먹자라고 하셨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밥, 미역국.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웃으며 당연하지,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신경 써주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음식을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온 가족이 저에게 질문을 계속했어요. 덴마크는 어떤 나라야? 날씨는 어때? 가족은 몇 명이야? 한국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어? 저는 최대한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장거리 비행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홈스테이 딸인 민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 방과 같이 쓰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했어요. 덴마크에서는 개인 공간이 정말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써야 한다니. 그날 밤 민지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는 정말 친절했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언니는 왜 한국에 왔어요? 덴마크 남자친구 있어요?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먹고 싶어요? 저는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민지가 저희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관심 표현 방식이 덴마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덴마크에서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관심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첫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낯설었거든요. 방 구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냄새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계란말이를 해주시며 많이 먹어야 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프레야야, 오늘 학교에 등록하러 가야 해라고 김철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드디어 한국 학교를 보게 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김아버지가 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한국 학교는 규칙이 엄격해. 선생님께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리고 선배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덴마크 학교와는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릴 때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덴마크에서는 그냥 악수나 가벼운 인사면 충분한데 이렇게 정중한 인사가 필요하다니. 반갑습니다, 프레야 학생.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첫 등교일 저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9시에 학교에 갔는데 한국 학교는 8시에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교복을 입어야 했어요. 회색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넥타이까지. 덴마크에서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학교에 갔는데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걸어 다녔어요. 복도에서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 모두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제 담임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엄격해 보이셨어요. 프레야 학생,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실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프레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랬더니 반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하지만 곧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의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시고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 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모두 일제히네 라고 대답하며 손을 들었어요. 덴마크에서는 편안하게 손을 들고 자유롭게 발언하는데 이렇게 군대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반 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프레야, 덴마크는 정말 추워? 외국 음식만 먹고 살았어? 한국 남자 어때? 케이팝 좋아해?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조금 지쳤어요. 덴마크에서는 점심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친구 한두 명과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에워싸고 질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선배, 후배 문화였어요. 복도에서 선배를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했고 말할 때도 존댓말을 써야 했어요. 1학년 선배에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한다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덴마크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하는데 말이에요. 체육 시간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일렬로 서서 구령에 맞춰 체조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 체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동작이 엉망이었어요. 프레야, 집중해. 다른 학생들 따라해. 라고 체육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이 되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나눠서 교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바닥 닦기, 칠판 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덴마크에서는 청소는 전문 청소부가 하는 일인데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프레야, 너는 창문 닦기 해줄래? 라고 반장이 말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민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 오늘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덴마크와는 완전히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저희도 언니를 도와줄게요 라고 민지가 말했어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홈스테이 어머니께서 학교 어땠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덴마크에 있는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 한국 학교는 정말 다르네요. 규칙도 많고 선생님도 엄격해요. 하지만 학생들은 정말 친절해요. 아직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당연한 권리였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있으려고 하면 왜 우울해?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제가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으면 박영희 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며 프레야야, 뭐해? 같이 TV 보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혼자 있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박 어머니께서 샤워실 문을 두드리며 프레야야, 등 밀어줄까? 라고 하셨어요. 덴마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제게 발표를 시키셨어요. 저는 덴마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는데 덴마크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평등하게 토론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 평등하다고? 그럼 선생님께 반말해도 돼? 이런 반응들이었죠. 수업 후에 이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프레아 학생, 한국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맞춰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는지, 왜 학생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지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급식 문화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조용히 먹고 싶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먹었어요. 제가 혼자 앉아 있으면 프레아야, 왜 혼자 앉아 있어? 우리랑 같이 앉아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왜 우리가 싫어? 라고 오해할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싶었는데 홈스테이 가족들은 혼자 다니면 위험해. 우리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셨어요. 18세인 제게는 이런 보호가 과잉 간섭으로 느껴졌어요. 김철수 아버지께서는 프레아는 우리 딸이니까 걱정되는 거야. 혼자 다니다가 길 잃으면 어떻게 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길을 찾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어느 날 반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선배, 후배 순서로 노래를 불렀고 후배들은 선배가 노래할 때 박수를 쳐주어야 했어요. 제가 덴마크에서는 그냥 부르고 싶은 사람이 부르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한 선배가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 방식을 따라야지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덴마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모든 게 규칙투성이고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1년만 참아라. 네가 선택한 거잖니.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만 듣고 집에서는 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제 개성과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언어 문제였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문법이 틀렸다고 친구들이 고쳐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위축되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로 말해야지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국 역사를 배웠는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울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욱 외국인으로서의 거리감을 느꼈어요. 나는 여기서 진짜 외국인이구나. 절대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든 게 낯설다.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나의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정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이왕 온 이상 한국 방식으로 살아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매일 밤 2시간씩 한국어 교재를 보며 문법과 단어를 외웠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상황에 따른 높임말 사용법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어요. 선생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이런 높임 표현들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덴마크어에는 이런 복잡한 경어법이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홈스테이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며 프레아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 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여전히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학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방과 후에 공부 모임을 한다고 할 때 저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한국어로 풀어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친구가 설명해줘도 한국어로 된 수학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미분, 적분, 함수 같은 단어들이 영어나 덴마크어로는 쉽게 이해되는데 한국어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어요. 배구 경기를 할 때 저도 열심히 뛰었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팀이 지게 되었어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미안해, 내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덴마크에서는 실력과 상관없이 즐기는 것이 중요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실패는 홈스테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 방식에 맞춰 더 적극적으로 가족 활동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 시간에도 참여했고,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열심히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어요. 김아버지께서 프레아야, 우리 집 규칙이 있어.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하면 안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요? 저는 18살이에요 라고 반박했어요. 덴마크에서는 부모님도 제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김아버지께서는 표정이 굳어지시며 여기는 한국이야. 우리 집에 사는 동안은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박 어머니께서 제 방에 오셨어요. 프레아야, 아버지 마음 이해해줘. 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야 라고 하셨죠.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또 다른 실패는 학교 축제 준비였어요. 반에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저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사가 모두 한국어였고 저는 발음이 어색해서 연습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웃었어요. 처음에는 친근한 웃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연극에서 빠지고 대신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역할만 했어요. 괜찮아, 프레아야. 무대 장치도 중요한 역할이야 라고 반장이 위로해줬지만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덴마크에서는 연극에서 주인공도 여러 번 해봤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니.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김치는 여전히 너무 맵했고 된장찌개의 냄새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들 앞에서는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억지로 먹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매운 떡볶이를 먹다가 눈물이 나왔는데 가족들이 프레아가 떡볶이를 좋아하네라고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떡볶이를 해주셨고 저는 또 눈물을 흘리며 먹어야 했어요. 2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정말 지쳤어요. 한국 방식에 맞추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자신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 날 밤 덴마크 친구 수잔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녀가 프레아, 너 한국어 억양이 섞여서 영어 말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2개월 만에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색해진다. 나는 누구인가? 덴마크 사람인가? 한국 사람이 되려는 사람인가?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방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덴마크에서의 저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식으로 머리를 묶고 한국어를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이게 정말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가치관의 충돌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한국에서는 집단의 조화가 우선이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윤리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의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하셨어요. 덴마크에서라면 당연히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단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 개인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었지만 혼자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내 가치관이 틀린 건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건가? 홈스테이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박 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면 프레아야,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조금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더니 왜? 우리가 싫어졌니? 라고 오해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라고 설명해야 했는데 이런 설명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반 친구들은 저를 정말 좋아해줬지만 그들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프레아야, 왜 혼자 있어? 우리랑 놀자라고 했어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왜? 우리가 재미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덴마크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그것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언어였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인사말은 할 수 있었지만 제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기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특히 미묘한 감정을 표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덴마크어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말이 적어지고 제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그때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김아버지께서 프레아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면담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교환학생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정말 정직하게 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노력이 부족하다, 마음가짐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덴마크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덴마크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대신 일기에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나는 누구인가? 덴마크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인가? 정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뜻밖의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시기에 정말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신 김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보시더니 프레야, 잠깐 상담실로 올래? 하고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선생님도 젊었을 때 독일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너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 진짜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김 선생님은 달랐어요. 정말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 독일어도 서툴고 독일 사람들의 직선적인 성격도 이해 안 됐고 매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김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독일 생활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언어 장벽, 문화 충격, 정체성 혼란.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분도 똑같이 경험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니까 정말 소중한 걸 얻을 수 있었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진정한 국제적 감각 말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나중에는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이야. 무작정 참기만 하면 안 돼. 똑똑하게 적응해야 해. 김 선생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에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들이 몇 명 있어. 네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 혼자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김 선생님의 소개로 몽골에서 온 바트바야르와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교환학생들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바트바야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프레야, 너도 한국 적응 힘들지? 나는 처음 3개월 동안 정말 죽고 싶었어. 마리아도 맞아. 특히 단체 생활 문화가 정말 어려워. 필리핀에서는 개인 시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항상 함께 해야 하잖아라고 공감해 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왜 우울하냐고 물어보고 제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한국 방식을 따르라고 하고
그러자 바트바야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간섭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진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어.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내가 심하게 아팠는데 홈스테이 가족이 밤새 간병해줬어. 그때 깨달았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마리아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한국 가족들이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맸는데 홈스테이 아버지가 새벽 2시에 나를 찾으러 나오셨어. 그때 정말 감동받았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해. 그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 보여라고 바트바야르가 조언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바트바야르, 마리아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특히 도움이 된 것은 그들이 알려준 한국 문화 이해하기 팁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건 정말 같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어. 괜찮다고 대답하면 이해해줘.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걸 어려워해. 다음에라고 말하는 건 싫다는 뜻일 수도 있어. 이런 실용적인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한국에서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김 선생님께서도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프레아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제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과 다문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를 덴마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국만의 독특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기로 했어요. 먼저 홈스테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이시는 관심이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반응해 보기로 했어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 성의껏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라고 간단히 답했는데 이제는 오늘 한국사 시간에 조선 왕조에 대해 배웠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500년이나 지속된 왕조라니 놀라워요 라고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박 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게 많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들어봤니?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가족 식사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진짜로 관심을 갖고 들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한국을 만드셨으니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기뻐하셨어요. 학교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한국의 위계질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상호 존중의 의미를 이해해보기로 했어요.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도 예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이라고 인사하면 선배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프레아가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 대하는 태도도 바꿨어요. 덴마크식 평등함이 아니라 한국식 존경심으로 접근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어도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손을 들고 대답할 때도 네, 선생님이라고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 학습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배우기로 했어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익혔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말 고마워, 미안해 같은 감정 표현들을 배웠어요. K-팝 음악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가사를 해석해보니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정, 한, 인연 같은 한국 고유의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또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빌려 읽으며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역사를 알고 나니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교육열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교육을 중시하는지 이제 알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트바야르와 마리아에게도 제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를 비판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하니까 훨씬 편해졌어라고 바트바야르가 응원해 주었어요. 또 다른 변화는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그들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심 어린 우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프레아야, 같이 밥 먹자라는 말에 응, 좋아라고 대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니 점점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한 친구가 프레아는 정말 특별해. 다른 외국인들은 우리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너는 달라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정말 기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양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덴마크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노력은 곧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것은 홈스테이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프레아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전처럼 그냥 별거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대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국사 시간에 정말 재미있는 걸 배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기존 지배층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자 박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그래, 세종대왕은 정말 위대한 분이지.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을까? 그날부터 저녁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가족들 간의 깊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옛날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프레아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 하루 세 끼 먹기도 어려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봐. 정말 꿈만 같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전 뒤에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존댓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자 선생님들께서 저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김 선생님께서는 프레아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선생님께서도 수업 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프레아 학생, 요즘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아졌어요. 질문도 적절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심 어린 우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프레아야, 같이 밥 먹자라는 말에 응, 좋아라고 대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니 점점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민수라는 남자친구가 특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민수는 영어를 잘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를 설명해주곤 했어요. 프레아야, 정이라는 단어 알아?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감정이야.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거야. 민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중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드라마를 보며 배운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니 친구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프레아야, 한국어 정말 늘었다.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라고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특히 한국의 정서를 담은 표현들을 사용할 때 한국 사람들이 더욱 반가워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나 정말 고마워 같은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며 언어 속에 담긴 문화의 힘을 실감했어요. 체육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한국식 단체 운동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협동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배구 경기를 할 때도 이전에는 제 개인 실력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팀워크를 중시하게 되었어요. 제가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음식에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김치는 여전히 조금 매웠지만 이제는 그 매운맛이 중독성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홈스테이 할머니께서 프레야가 이제 진짜 우리 손녀 같다라고 하시며 더 많은 한국 음식을 해주셨어요. 떡국, 잡채, 불고기. 하나씩 배워가며 한국의 맛에 빠져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전에는 언제 덴마크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가족 같은 정서, 그리고 끈기 있는 정신력을 배우고 있다. 1년 후에 덴마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아쉽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다고 생각하다니.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예상치 못한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2월 말 갑작스럽게 덴마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덴마크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프레야야, 전화 받아라고 김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프레야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프레야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이 없는 상태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을 가장 응원해 주셨던 분이기도 했고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셔. 프레야,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후에 돌아와서 한국 이야기 많이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홈스테이 가족들이 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상황을 설명하자 모든 분들이 깊이 걱정해 주셨어요. 프레야야, 큰일이구나. 가족이 우선이야. 빨리 가서 할아버지를 뵈어야 해라고 김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박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덴마크행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예약하려니 가격이 평소의 3배나 뛰어 올랐고 직항편은 모두 매진이었어요. 겨우 구한 항공편도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와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가야 했는데 총 이동 시간이 24시간이 넘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한국에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라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학교에서도 긴급 상황임을 이해하고 조기 귀국을 허락해 주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가족이 우선이야, 프레야. 할아버지께서 괜찮아지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행기표 값이었어요. 홈스테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돈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는 모습을 보신 김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프레야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비행기표 값을 대신 내줄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 프레야는 우리 딸이야. 딸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박 어머니께서도 그래, 프레야야. 돈은 나중에 여유될 때 천천히 갚으면 돼.
지금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의 나라에서 겨우 6개월을 산 외국인을 위해 그런 큰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교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급히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반 전체가 모여서 할아버지 쾌유를 위한 편지를 써주었어요. 민수가 대표로 편지를 전해주며 프레아야, 할아버지께서 빨리 나으시길 우리 모두 기도할게. 그리고 꼭 다시 돌아와라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달라. 프레아가 없으면 우리 반이 너무 심심할 거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김 선생님께서도 프레아야, 가족이 우선이야.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다시 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걱정도 컸지만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홈스테이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박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지시면 꼭 다시 돌아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회복되시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이것은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을 넘어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24시간의 긴 여행 끝에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생각에 잠을 잘 수도 없었죠.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안도하셨어요. 프레야, 정말 고생했구나라고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다행히 어제부터 의식을 되찾으셨어. 아직 위험하지만 많이 나아지셨어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처음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약한 목소리로 프레야, 너 때문에 한국에서 빨리 온 거니? 미안하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할아버지께 이야기해드리자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그래,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한국전쟁에 덴마크 의료진으로 참전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가신 적이 있으셔요? 그럼 1952년에 의료지원단으로 부산에 있었어.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사람들은 참 따뜻했어.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지. 할아버지께서는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정이 많았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니?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며?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가족 같은 정서, 그리고 놀라운 발전상까지. 정말 대단하구나. 70년 만에 그렇게 변했다니. 프레아야, 너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대신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의사 선생님께서도 할아버지께서 많이 호전되셨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신 할아버지께서 프레아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1년을 보낸 그 경험이 평생 가장 소중한 기억이야. 너도 그런 기억을 만들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회의를 한 결과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2주 정도 덴마크에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요. 그 2주 동안 저는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의 한국 경험담도 들었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도 공유했어요. 프레아야,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감정을 너도 느꼈구나.
그게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야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되신 후 저는 다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할아버지께서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1952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을 한국 홈스테이 가족들께 보여드려라. 7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 보시라고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레아야, 네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야. 진정한 인간관계와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거야. 그걸 절대 놓치지 마라.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한국이 낯선 땅이 아니라 제2의 고향으로 느껴졌거든요.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마중 나와주셨을 때 저는 달려가서 박 어머니를 껴안으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박 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잘 돌아왔다, 우리 프레아라고 하셨어요. 그 우리 프레아라는 표현에서 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김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괜찮으시니? 라고 걱정해 주셨고, 민지는 언니가 없어서 정말 심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환영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가져온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보시며 모든 분들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게 70년 전 한국이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할아버지께서 감탄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덴마크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첫 등교일 반 친구들이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프레아야, 정말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께서는 괜찮으셔? 친구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민수가 프레아야, 내가 없는 동안 정말 심심했어. 이제 진짜 우리 반이 완성됐다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정말 이곳이 제 자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고 선생님의 농담도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국어 시간에 한국시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마음과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 선생님께서 프레아 학생, 이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한국어로 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이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의 근본이 아닐까 싶어요. 제 대답을 들은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이 선생님께서도 정말 좋은 해석이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전에는 어색했던 한국식 식사 예절도 이제는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프레아야,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라고 친구들이 말해주었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단체 체조를 할 때 구령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고 배구 경기를 할 때도 팀워크를 중시하는 한국식 경기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친구들이 잘했어, 프레아야 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이선희의 인연을 부르면서 가사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만남이 있어 행복했고 이별이 있어 사랑을 알았네. 한국어로 된 가사가 이제는 완전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친구들도 제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정말 놀라워했어요. 프레아야, 정말 대박.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홈스테이 가정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70년 전 한국 사진들을 보시며 홈스테이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살게 됐구나.
정말 꿈만 같아. 박 어머니께서는 프레아야, 내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오셨다니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딸인 게 더욱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박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으며 우리 프레야 정말 고마워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학교에서도 저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프레아가 정말 한국 문화의 진수를 이해하게 됐구나.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외국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새로 온 미국 교환학생이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들의 관심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야. 제 조언을 들은 그 학생도 점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 문화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언어 실력이었어요. 한국어가 이제 제 두 번째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꿈도 한국어로 꾸고 혼잣말도 한국어로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덴마크 친구 수잔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녀가 놀라면서 프레야, 너 완전히 달라졌다. 말하는 방식도, 표정도, 심지어 웃는 것도 달라졌어 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따뜻해 보여. 그리고 말할 때도 더 감정을 많이 표현하게 됐고,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하나? 수잔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가 제 성격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제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완전히 한국 학생으로 대해주셨고 친구들도 저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덴마크 문화 소개를 부탁하신 거예요. 프레아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외국 학생이에요. 그런 프레아 학생이 들려주는 문화 이야기라면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날, 저는 한국어로 덴마크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덴마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두 가지 모두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프레아 언니, 덴마크로 돌아가면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울 것 같아요. 이제 한국도 제 고향이니까요. 그 대답을 듣고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고 가족 회의에도 참여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할 때 저도 가족 회의에 참여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민지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내 자신의 꿈이 중요해. 제 조언을 듣고 민지가 언니 말이 맞아요. 저는 국제관계학과에 가고 싶어요. 언니처럼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아버지께서는 프레아가 우리 집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민지도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저를 보시면 프레아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점원분들이 어머, 한국 사람인 줄 알았네 라고 놀라워하셨어요. 더욱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지역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성공적으로 적응한 외국 교환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기자분이 성공적인 적응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들의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학교로 격려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의 교환학생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프레아처럼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기도 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프레아가 이제 한국의 문화대사가 됐구나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내면의 성장이었어요. 이전에 저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의 소중함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표현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들이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방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 기사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한국의 좋은 면을 외국인이 발견해줘서 고맙다.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 같은 댓글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몇몇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BS에서 성공적인 문화 적응 사례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방송 출연을 할 때 MC분께서 프레아 씨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표현 방식은 서툴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다른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교육부에서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외국인 학생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자문을 요청하신 거예요. 프레아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언어 학습 노하우, 그리고 한국인들과 친해지는 비결 등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국제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국의 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서울 지역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제니라는 학생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 아이도 처음에는 한국의 집단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어요. 프레아 언니, 한국 애들은 왜 맨날 같이 다니려고 해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는 웃으며 나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그들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3개월 후 제니가 저에게 와서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 한국 친구들이 정말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한편 덴마크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덴마크 현지 언론에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덴마크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부모님께서 전화로 프레아야, 여기서도 내 이야기가 화제야.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덴마크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제 경험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저를 만나러 와서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프레아, 어떻게 하면 한국 문화를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 일단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런 조언들이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학교에서도 저의 역할이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문화교류 대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외국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오시면 저에게 통역과 안내를 부탁하곤 했어요. 한국어, 영어, 덴마크어를 모두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나 봐요. 어느 날은 덴마크 교육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는데 저는 그분들께 한국 교육의 장점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 결과 덴마크와 우리 학교 간의 정식 교류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어요.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제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서 대학을 가는 대신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정말 놀라셨어요. 프레아야, 정말 확실한 거니? 덴마크에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네, 정말 확실해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서 살겠다는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덴마크도 고향이고 한국도 고향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지지해 줄게. 하지만 덴마크를 잊지는 말아라라고 하시면서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수능을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특히 민수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매일 방과 후에 저와 함께 공부해 주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프레아야, 너는 정말 대단해. 외국인인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네라고 민수가 말하곤 했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프레아야, 정말 축하해. 우리 딸이 서울대에 합격했어. 라고 박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김아버지께서도 프레아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학과에서 한국의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사를 공부하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 뒤에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2학년 때는 덴마크와 한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덴마크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돕는 인턴십이었는데 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가 정말 유용했어요. 프레아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지도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지금의 남편인 민수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민수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민수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저 역시 한국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프레아야,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넓어 보여라고 민수가 말하곤 했어요. 2년간의 신중한 교제 끝에 작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덴마크에서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 한국의 전통 혼례 문화에 감동받으시며 프레아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수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이제 덴마크어만큼 자연스럽고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직접 끓일 줄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덴마크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직접 덴마크 요리를 해서 민수에게 소개해주곤 해요.
이게 덴마크의 맛이구나. 정말 담백하고 좋네라고 민수가 말해줄 때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관심과 배려가 실제로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현재 저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한-덴마크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이 두 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저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18세의 어린 저에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해준 호기심과 용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안전한 선택만 했다면 지금의 행복을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8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얻은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정체성 혼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결과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두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며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정말 특별해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정이라는 감정,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치들이에요. 덴마크 친구들은 아직도 왜 한국이야? 라고 묻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선택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와 강인한 정신력을 물려주고 싶어요.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나라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나라인지를요. 저희는 때로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은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치안, 우수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한국에는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에 새로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한국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곤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해라는 말은 잘하지 않지만 매 순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음식을 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덴마크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따뜻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주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댓글도 정말 기대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외국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